자, 키워드가 막힌 돈줄입니다. 한마디로 대출 규제의 핵심에는 부동산 관련된 돈줄이 거의 막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미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접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드리죠. 먼저 한겨레 기사인데요. 초강력 대출 규제에 급등 지역 조정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워낙 강력하다. 그래서 부동산 최근에 불장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조금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한 기사인데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6억 원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74% 대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책도 예고했는데요. 시장은 개점 휴업 상태 그리고 똘똘한 할채 열풍이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도 올스톱됐다. 주택담보대출도 요즘에는 핸드폰 하나면 은행을 직접 가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멈췄다는 겁니다. 규제의 영향이겠죠. 부동산 대출 기습 규제 나오자 은행들이 시스템 적용 후에 차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재개할지 아직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던 고객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어떤 부작용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출 규제, 그동안 필요성도 많이 제기됐지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걱정과 부작용, 우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보죠.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제한됩니다. 일괄적으로 6억은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6억, 영끌을 해도 현금 8억 6천만 원이 있어야 서울 아파트를 산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계산이냐면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14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요 아래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4억 6천만 원이 평균 시세인데 그럼 여기에서 6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게 최대치입니다. 자, 그럼 남은 금액은 8억 6천만 원. 이 정도의 현찰이 있어야 서울의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8억 6천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는데요. 결국에는 현찰,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현금 부자만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현금 부자가 당연히 유리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이 묶여 있으니까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 서울신문에서 얘기하는 8.6억 원 같은 경우는 평균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사실 이제 지금 이런 규제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좀 전반적인 것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한강벨트라든지 이쪽이 너무 과열돼 있어요.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효과도 꼭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급이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나마 해볼 수 있는 것이 전세대 주택담보대출 규제다라고 하는 이 대출 규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 6억 원 정도를 빌리는 그런 주택담보대출에서 비율은 기존에도 한 10% 미만 정도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핀셋 규제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이제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 정도의 주택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한 6억 9천 정도의 그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9천 정도가 더 삭감이 되는 효과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10억 원 정도 주택을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4억 조금 넘는 정도의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번에 6억 규제라는 것이 적용이 아예 안 된다는 점. 해당 사항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중에 10% 미만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핀셋 대출이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6개월 정도 이상 넘어갈 수 있을 거냐. 강도 높은 전세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대출이라는 것을 대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이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을 것이고 공급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은 추후에 계속해서 종합적으로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른바 6.27 대책이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지적 사항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보완책도 정부가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 공개된 이 대책은 엄격히 말하면 수요 측면, 그러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과 관련된 대책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은 공급입니다.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뾰족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공급 대책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어요. 사실은 공급이 좀 어느 정도 풀려야 집값이 안정되는 거, 이거는 상식선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어떤 이제 물건에 대한 것은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요. 예.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인플레이션이랄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저금리랄지 그런 것도 있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보다는 이제 수요에 주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해서 어떤 수요 자체와 어떤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막 세금 문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벌 정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먹이고 대출 규제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 규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출 규제는 제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은 좀 있다고 봐요. 예. 일단 너무나 이제 과열되는 부동산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실은 이제 공급 대책이 따라와야지 이제 규제의 효과가, 대출 규제의 효과가 이제 지속될 수가 있는데, 지금 국토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임명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새로.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지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없으면 예. 과연 이 규제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일단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패닉 현상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유예 기간이 없어요. 갑자기 지난 6월 27일 날 금요일 기점으로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예 기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이제 계약했던 사람이랄지, 아니면 계약하기로 했던 사람들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인데 이거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6억 원이라는 것이 기존에는 뭐 LTV랄지 상대방의 아니 그 수요자의 소득,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것에 상당히 유연성이 있었는데, 이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6억.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위약금 내야 하고요. 예. 아니면 계약 취소해야 하고요. 예. 또 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 숨고르게 들어서 낮아지니까 팔고 싶었는데 결국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 바로 뒤따라야 할 것이 바로 이제 공급의 문제인데, 이게 뭐 국토부 장관도 아직도 뭐 지명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공급의 문제를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풀을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는 이 내용을 좀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이 6.27 대책 중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금까지는 저 정책 대출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렇게 특혜를 좀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생아 대출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뭐 낳거나 낳을 계획이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거. 그리고 이른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처음 주택 구입하는 거니까 약간 뭔가 배려해 주는 이런 정책 자금, 여기도 한도를 줄였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전반적으로 대출 자체를 규제를 하는 게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예.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정책 자금 대출 경우에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한도를 채워가지고 대출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80% 수준으로 줄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많이 줄인 것인가라는 예. 의문은 한편 드는데, 근데 같은 80%라도 예를 들면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5억 원 대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4억 원으로 줄어든 1억이 건데, 줄었습니다. 예, 1억이 줄었기 때문에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체감이라든지, 실제로 언론에서도 그런 관계자 시민의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인데. 예.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정책 자금 대출 한도도
줄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다. 방금 말씀드린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이 나온 지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거치고 오늘이 처음으로 이제 주중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 오늘도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